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가구들은 마치 갤러리의 전시품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된 이 공간에는 그러나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한유진과 강태민의 관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저녁 식탁에는 값비싼 와인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공수해온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강태민은 TK그룹의 회장이었다. 자수성가한 신화의 주인공으로 언론에 알려진 그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고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창밖의 야경을 흡족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 중 상당수가 자신의 소나귀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언제나 짜릿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맞은편에 앉은 아내 한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돋보이게 했고 흠잡을 데 없는 예의범절은 상류층 사교계에서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장신구였다. 하지만 강태민에게 한유진은 그저 잘 만들어진 장신구 혹은 잘 관리된 트로피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순종으로, 그녀의 지성을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교양으로 여겼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TK그룹의 초석을 다지는데 그녀의 보이지 않는 조언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아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을 멀게 만들었다. 오늘 이사회에서 새로운 리조트 개발건을 통과시켰어. 다들 내 결단력에 혀를 내두르더군. 역시 이런 큰 프로젝트는 나 같은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야. 강태민이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한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 분석 보고서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며칠 전 밤새워 수정 제안서를 작성해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었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대단하시네요. 다들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경고의 떨림이 담겨 있었다. 물론 강태민은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칭찬에 만족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유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이 말을 하기 위해 며칠을 망설였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강태민과 함께하는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강태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사업 외의 이야기, 특히 아내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무슨 일인데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군. 피곤해서 말이야. 그의 말투에는 벌써부터 귀찮음이 묻어났다. 한유진은 그의 반응에 잠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하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임신이에요. 8주 차래요. 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민의 손에 들려있던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기쁨이나 놀라움이 아닌 당혹감과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유진이 예상했던 최악의 반응 그대로였다. 강태민은 와인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임신 지금 장난하는 건가?
누가 당신더러 멋대로 아이를 가지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한유진은 그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부부 사이에 아이를 갖는 것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던가. 우리에겐 아이가 필요해요. 당신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후계자 웃기지 마. 지금 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애송이 하나 때문에 발목 잡힐 일 있어. 당신은 내조나 잘하면 되는 거야. 쓸데없는 짓으로 내 계획에 차질을 만들지 말라고.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에게 아이는 계획에 차질을 주는 존재일 뿐인가요? 우리 아이인데. 한유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상처가 가득했다. 그녀의 흔들리는 모습은 강태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했다. 우리 아이 그 아이가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당신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이 결혼으로 내 성공에 숟가락을 얹더니 이제는 아이를 내세워 내 모든 걸 빼앗으려고 작정했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한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서 헌신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그의 자존심을 위해 침묵했다. TK그룹의 수많은 위기를 막아낸 것이 바로 그녀의 지혜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를 자신의 성공을 노리는 꽃뱀 취급을 하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저항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그 저항의 기운이 강태민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성큼성큼 한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증오로 번뜩였다. 희생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고작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희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 그는 한유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아이는 당장 지워. 내 허락 없이는 깃털 하나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알아들었나? 한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다. 싫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소개할 수 없어요.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강태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손을 휘둘렀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한유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충격으로 비틀거리던 그녀는 뒤에 있던 장식장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대리석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귀가 멍멍했고 뺨은 불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은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아내를 굴복시켰다는 만족감마저 서려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내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깨달았겠지. 그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뒤돌아섰다. 그는 지갑과 차키를 챙겨들었다.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그 위로는 언제나처럼 다른 여자에게서 찾을 생각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 복종하는 그녀의 품에서 오늘 밤의 불쾌함을 씻어낼 작정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한참 동안 한유진은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뺨의 고통과 함께 배의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뱃속의 작은 생명, 이제 막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린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강철 같은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강태민. 그는 선을 넘었다. 용서할 수 없는 선을.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가 돌려준 것은 배신과 모욕, 그리고 폭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의 아이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인내했던 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그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제 발로 찼다. 아니, 산산조각 내버렸다. 한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그녀는 소파에 기댔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최 비서였다. 표면적으로는 TK그룹의 평범한 임원이었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한유진의 충실한 수족이자 그녀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 실장님, 저예요. 한유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방금 전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네, 사모님. 목소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오메가 프로토콜을 개시하세요. 그녀의 말에 수화기 너머의 최 실장은 순간 숨을 멈췄다. 오메가 프로토콜.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계획이었다. 최 실장은 한유진이 강태민과 결혼하기 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계획의 코드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민의 모든 자산과 경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녀가 직접 설계한 치명적인 시스템이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전면전을 의미했다. 사모님, 확실하십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확실해요. 그는 내 아이를 위협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세요. 아니, 그 이상으로.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한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강태민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저 불빛의 제국.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 제국을 설계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운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세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어느새 차갑게 말라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복수의 여신과도 같은 냉혹한 빛이 감돌았다. 내일 아침 강태민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한유진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기계처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였다. 먼저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붉게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이 그녀를 맞았다. 강태민이 남긴 폭력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구급상자를 열어 상처를 소독하고 작은 연고를 발랐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처럼 그녀의 동작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상처 치료를 마친 그녀는
침실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펜트하우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서재로 걸음을 옮겼다. 강태민은 이 서재를 자신의 지성과 권위를 과시하는 공간으로 여겼지만 그는 이 방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유진은 거대한 책장 한가운데 특정 장식품을 정해진 각도로 돌렸다. 그러자 책장의 일부가 소리 없이 안쪽으로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홍채 인식과 지문 인증을 거쳐야만 열리는 또 하나의 강철문이 있었다. 이곳은 강태민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한유진만을 위한 성역이었다. 강철문이 열리자 바깥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여러 대의 고성능 서버가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벽면은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TK그룹의 진짜 심장부이자 한유진의 지휘통제실이었다. 그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시스템을 부칭했다. 화면에는 TK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 수백 개의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흐름, 그리고 국내외 정치인 및 관료들과의 비밀 거래 내역이 거미줄처럼 얽힌 지도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직접 설계하고 구축한 시스템이었다. 강태민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그가 배신할 경우 왕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상장치이기도 했다. 그녀는 보안 채널을 통해 최 실장과 암호화된 텍스트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오메가 프로토콜 1단계 실행, A71 패키지를 C리스트의 언론인에게 전송. 전송 시간은 내일 오전 7시 정각. B리스트의 금융감독원 내부 조력자에게는 관련 데이터 요약본을 안전하게 전달할 것. 최 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회신이 왔다. 알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예정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한유진은 잠시 창밖에 어둠을 응시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예정대로. 오전 9시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공매도 알고리즘을 활성화.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오늘 밤 내로 계약 해지를 위한 최종 증거 자료를 발송하세요. 그들이 위약금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냉정하고 빈틈이 없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실제로도 그러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야망과 오만함이 언젠가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맹목적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모든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그녀 자신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그녀는 시스템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헬레나라는 이름의 가상 인격을 활성화했다. 헬레나는 그녀가 과거 기업 해결사로 활동할 때 사용하던 코드네임이었다. 헬레나의 권한으로 그녀는 TK그룹의 모든 금융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바. 강태민은 젊고 아름다운 신인 여배우 유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를 영업 후 들이켜며 집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을 잊으려 애썼다. 태민 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유나가 곁에 섞인 목소리로 물으며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강태민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사람이 속을 좀 썩여서. 알잖아, 여자들은 가끔 쓸데없는 생각으로 남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왜곡했다. 그는 한유진을 그저 배경 좋고 머리 좋은 여자 정도로만 생각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가 보여준 순종적인 태도는 그에게 그녀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아내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막아주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쯧쯧쯧쯧 사모님이 뭘 모르시네. 태민 씨처럼 대단한 분을 나라면 매일매일 하늘처럼 모시고 살 텐데. 유나는 그의 귀에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노골적으로 유혹했다. 그녀에게 강태민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동아줄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아첨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곧 당신을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로 만들어줄 테니까. 다음 영화는 당신을 주인공으로 투자할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그는 허황된 약속을 남발했다. 몇 시간 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유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며 자신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마지막 밤을 즐기고 있었다. 그에게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다시 펜트하우스의 비밀 지휘실. 한유진은 밤새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는 강태민이 수년에 걸쳐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 횡령 배임 뇌물 공여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각각의 파일은 특정 인물, 특정 기관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강태민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와 결탁하여 부를 축적한 부패한 권력자들까지 한꺼번에 심판할 생각이었다. 이것은 복수극인 동시에 썩어빠진 시스템을 정화하는 대수술이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인수한 여러 부실 기업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TK그룹의 자산을 부풀린 자료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익명의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보낼 수 있도록 별도로 분류했다. 강태민의 몰락은 그의 개인적인 파멸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그의 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까지 완벽하게 물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공정해지기를 바랐다.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메가 프로토콜의 모든 시퀀스가 설정되었고 이제 실행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다. 단 하나의 오차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야 했다. 그녀는 화면에 떠있는 엑스큐트 버튼을 응시했다. 그 버튼 하나에 한 남자의 인생 안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릴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나 빠른 속도로 차올랐다. 10%, 50%, 90%, 그리고 마침내 100%에 도달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데이터 패키지가 전송되었다는 확인창이 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시작된 것이다. 한유진은 시스템을 종료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밀의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그녀는 다시 우아하고 연약해 보이는 한유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유리창 너머로 서서히 밝아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배를 감싸 안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민은 여배우 유나의 부드러운 살결을 베개 삼아 꿀같은 잠에서 깨어났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성공적인 인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어젯밤의 과음으로 머리가 약간 띵했지만 젊은 애인의 품에서 맞는 아침은 그에게 다시금 세상의 지배자가 된 듯한 충만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최고급 시계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도 TK그룹의 주가는 상한가를 칠 것이고 언론은 자신의 경영 능력을 찬양하는 기사로 도배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유나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한 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밤사이 들어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 김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임원들의 번호였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마도 어젯밤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리조트 개발건에 대한 후속 보고이거나 자신의 결정을 칭송하는 아부성 연락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하지만 김 부회장이 보낸 마지막 문자를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다. 회장님, 제발 연락 좀 받으십시오. 지금 즉시 TV뉴스를 켜보십시오. 강태민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허둥지둥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다. 화면을 켜자마자 모든 채널에서 TK그룹의 로고와 함께 긴급 속보 자막이 번쩍이고 있었다. 한 유력 방송사의 메인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오늘 새벽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인 TK그룹의 내부 비리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되었습니다. TK판도라의 상자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동시 제보된 이 자료에는 TK그룹이 수년간 조성해온 거액의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겨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앵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면은 TK그룹 본사 앞에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을 비추었다. 강태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비자금 로비, 어떻게 이런 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되던 비밀이었다.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핵심 임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기밀이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불신, 그리고 곧이어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이것은 분명 조작된 음해 공작이다.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경쟁사인 대한건설의 송 회장이었다. 이런 개자식들, 감히 나를 건드려.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잠에서 깬 유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김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회사 전체가 마비 상태입니다. 강태민은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소리쳤다. 당황하지 마. 이건 전부 대한건설 놈들이 꾸민 짓이야.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언론에는 조작된 자료라고 발표해. 그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돈과 권력으로 언론을 막고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면 이 위기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는 서둘러 유나의 아파트를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회사로 향하는 내내 그의 전화기는 불이 났다. 이사들 협력업체 대표들, 심지어 그가 비밀리에 관리하던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해명을 요구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다급한 목소리들이었다. 세상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오전 9시 대한민국의 심장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개장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그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일이 벌어졌다. TK그룹과 모든 계열사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낙하했다.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단 몇 분 만에 모든 종목이 하한가로 곤두박질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전광판에 선명하게 찍힌 파란색 화살표는
마치 강태민의 심장을 꿰뚫는 창과도 같았다. 그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TK그룹 본사 50층에 위치한 비상대책회의실. 분위기는 초상집과 같았다. 강태민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회사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유출된 자료가 진짜라는 건가? 그가 으르렁거리듯 묻자 전략기획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저희 내부 서버에 보관된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서버 자체를 통째로 복사해 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보안 시스템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야. 외부 해킹은 불가능해. 강태민이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임원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외부 해킹이 아니라면 내부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부 소행. 그 말에 강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은 모두 자신과 한 배를 탄 공범자들이었다.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는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정보를 손에 넣고 완벽하게 실행에 옮길 만한 인물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펜트하우스에서는 한유진이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남편의 제국이 무너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 속보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압이 규환이 된 회사 앞 풍경. 그 모든 것이 그녀의 화면 안에 담겨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연극이 상연되는 것을 지켜보는 연출가처럼 그녀는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는 간 내린 따뜻한 허브티를 한 모금 마셨다. 차의 온기가 뱃속의 아이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다시 TK그룹 회의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검찰이 TK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불공정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것이 단순한 자료 유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서서히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한때 자신의 발 아래에 있던 도시가 이제는 자신을 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무력한 졸이 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상대는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었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신화의 주인공 재계의 검을 강태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폭풍의 근원지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장 무시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거대한 폭풍처럼 TK그룹의 심장부를 휩쓸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 상자를 실어 나르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갔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이라 불리던 엘리트 직원들은 복도에 줄지어 서서 속수무책으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강태민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은 이제 범죄의 소굴로 낙인 찍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었다. 그의 신화는 한낱 가십거리로 전락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비리 총수라는 굴욕적인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다. 비상대책회의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강태민은 핏발선 눈으로 임원들을 노려보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하게 타전된 외신 전문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우리 신규 리조트 사업에 투자한 해외 투자 컨소시엄에서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태민은 비서실장의 손에서 전문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및 윤리, 경영 위반 조항.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가 포효했다. 투자 계약서에 그런 독소 조항이 있었단 말인가.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에서 그토록 불리한 조항을 자신이 승인했을 리가 없었다. 법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했다. 수년 전 계약 체결 당시 상대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조항입니다. 당시 저희 법무팀에서는 삭제를 권고했으나 최종적으로 사모님께서 해당 조항이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회장님을 설득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모님, 한유진.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저 형식적인 조항이라고 선진적인 기업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속삭이던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아내의 조언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던 비수였다. 그는 설마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저 순진한 아내가 국제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실수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자 연쇄적인 붕괴가 시작되었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소식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신호를 보냈다. TK그룹의 주거래 은행들을 포함한 채권단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나왔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모든 은행이 약속이나 한 듯이 TK그룹에 제공했던 모든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는 대출 만기 전 회수 통지를 보내왔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TK그룹의 분식회계와 자산 은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강태민은 이제 거의 실성할 지경이었다. 해외 투자금이 막힌 상태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형 선고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은행장들, 그가 막대한 후원금으로 관리해온 정치인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거절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강 회장, 미안하네. 지금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번 사태는 너무 커. 괜히 엮였다가 우리까지 다 죽네. 권력과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위기 앞에서 거미줄보다도 연약했다. 그의 휴대폰에 찍힌 통화 거절 목록은 그의 고립을 증명하는 묘비명과도 같았다. 마지막 희망은 이사회였다. 강태민은 어떻게든 이사들을 설득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위기를 수습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자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믿어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이사회의 판도까지 뒤집어 놓고 있었다. 이사회가 열리기 직전 모든 이사들의 개인 이메일로
발신자 불명의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 파일의 제목은 강태민 회장 배임 및 횡령 증거 자료 목록이었다. 파일 안에는 강태민이 이사들 몰래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날짜와 시간 계좌번호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세탁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여배우의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강태민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구원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다. 이사회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태민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조아리던 이사들이 이제는 그를 경멸과 적의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강태민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 애썼다. 여러분, 이건 외부 세력의 명백한 음해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은 그가 가장 신임하던 김 부회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 회장님,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김 부회장은 손에 든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이사들이 받은 익명의 이메일 내용이 떠 있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우리가 회사를 위해 피땀 흘리는 동안 회장님은 뒤에서 우리 모두를 기만하고 회사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셨던 겁니까? 강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다른 이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까지 공범으로 몰리게 생겼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 결국 긴급 안건이 상정되었다. 강태민 대표이사 회장 해임의 건, 투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의 왕좌에서 쫓겨나는 데는 단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왔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옆에 서서 마치 범죄자를 연행하듯 그를 호위했다. 한때 그가 포효하던 자신의 왕국에서 그는 이제 가장 비참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얼굴들이었다. 그의 제국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돈, 권력, 신뢰,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였다. 강태민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펜트하우스의 비밀 지휘실에서 한유진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들은 TK그룹의 주가 관련 뉴스 속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검찰 수사 상황을 쉴 새 없이 띄워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너머 화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구조도를 향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의 작품이었고, 이제는 그녀가 직접 파괴해야 할 괴물이 되어버린 존재였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0여 년 전 한유진은 상류층과 재계의 그림자 속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는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고 부패한 경영진을 심판하는 전설적인 기업 해결사였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파산 직전의 회사도 기적처럼 살아났고 철옹성 같던 비리 재벌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천재였고, 최 실장은 그때부터 그녀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림자 속의 삶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첫 번째 회상이 시작되었다.
홍콩의 한 호텔 스카이라운지. 앳된 얼굴의 한유진이 백발이 성성한 유럽의 투자 거물들 앞에서 막힘없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부도 위기에 몰린 한 해운사의 회계 장부에 숨겨진 조작을 귀신처럼 찾아내고 그 자산을 분리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녀의 전략에 노회한 거물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날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수천억 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호텔을 나서며 그녀가 본 것은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평범한 가족들의 단란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갈망했다. 두 번째 회상은 강태민과의 첫 만남으로 이어졌다.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였다. 당시 강태민은 야망은 넘쳤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작은 건설사의 사장에 불과했다. 모두가 그의 허황된 꿈을 비웃을 때 유일하게 한유진만이 그의 눈에 담긴 뜨거운 열정과 가능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때는 순수했다. 그녀는 헬레나의 삶을 청산하고 평범한 한유진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강태민을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대리인이자 평범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선택했다. 한편 현재의 강태민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후 허름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고용한 전직 국정원 출신 해커와 사립 탐정들을 매일같이 닥달했다. 찾아냈어. 내 뒤통수를 친 새끼가 누군지 알아냈냐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쉬어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내놓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령입니다. 시스템에 침입한 기록도 데이터를 빼내간 로그도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했던 내부 자료가 스스로 걸어 나온 것 같습니다. 강태민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대한건설의 송 회장을 의심하고 자신을 배신한 김 부회장을 의심했으며 심지어 자신을 떠나버린 애인 윤아까지 의심했다. 그의 의심은 끝없이 뻗어나갔지만 단 한 사람 그의 아내 한유진에게는 결코 닿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유진은 언제나 우아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아내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뿌리 깊은 오만과 편견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세 번째 회상은 TK그룹의 성장기였다. 한유진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강태민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인수합병 대상을 분석했으며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전략을 세웠다. 지금 문제가 된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들 역시 초기에는 세금을 절약하고 자금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금융 기법으로 그녀가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강태민은 그녀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 승승장구했고 세상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부르며 찬양했다. 성공은 강태민을 조금씩 바꿔놓았다. 그는 어느새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는 한유진의 조언을 점차 귀찮아했고 그녀의 통찰력을 무시했으며 그녀를 자신의 성공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액세서리 정도로만 취급했다. 어느 날 최 실장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사모님 회장님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제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사랑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현재의 지휘실. 한유진은 자신이 설계했던 시스템의 회로도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성장을 위해 만들었던 혈관들은 이제 괴물의 몸에 피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직접 심었던 나무는 독을 품은 열매를 맺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신의 창조물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뒤틀린 것을 바로잡으려는 창조주의 고통스러운 책임감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잠시 슬픔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에 나타난 최 실장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최 실장님,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어요. 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금 냉정함을 되찾았다. 강태민 개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T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 사례를 정리해서 검찰에 넘기세요. 부실공사로 인한 희생자들,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들. 그의 탐욕이 낳은 모든 인간적인 비극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민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 그의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혔던 모든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과정이어야만 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모든 것을 잃은 강태민의 머릿속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비상구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수년간 검은 돈으로 관리해온 정치법조, 그리고 금융계의 거물들이었다. 그는 그 관계를 단순한 인맥이 아니라 돈으로 맺어진 철저한 공생관계라고 믿었다. 자신이 무너지면 그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에 어떻게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흐트러진 몰골로 너저분한 오피스텔을 서성이며 마지막 희망을 담아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신감이 억지로 실려 있었다. 첫 번째 전화는 여당의 실세인 박 의원에게 연결되었다. 그는 TK그룹의 수건 사업이었던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강태민에게서 막대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챙긴 인물이었다. 의원님, 접니다. 강태민입니다. 다급한 그의 목소리에 박 의원은 능구렁이처럼 받아 넘겼다. 아, 강 회장.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 언론이 너무 과열된 것 같아 걱정이야. 강태민은 그의 말이 가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다. 의원님께서 검찰 쪽에 힘을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대로 제가 무너지면 의원님께 드렸던 자금도. 그가 노골적으로 협박조의 말을 꺼내자 박 의원은 잠시 침묵했다. 강태민은 그 침묵이 자신의 협박이 통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바로 어젯밤 박 의원의 집무실에 발신자 불명의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그 안에는 강태민에게서 돈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고화질 사진과 함께 자신의 최대 정적인 야당 의원의 비리 자료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강태민을 버리고 새로운 날개를 다십시오. 이것은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박 의원은 수화기를 고쳐잡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 무슨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나는 당신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강태민은 멍하니 끊어진 전화기만 바라보았다. 몇 분 뒤 TV 화면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 의원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TK그룹과의 모든 연관성을 부인하며 부패 기업인 강태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사냥개가 주인의 목을 물어뜯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 상대는 현직 차장검사인 권순철이었다. 그는 강태민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TK그룹의 법인카드로 온갖 향응을 즐기고
자녀의 유학 자금까지 지원받은 인물이었다. 권 차장검사는 강태민의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강 회장, 지금 나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나? 나까지 의심받게 생겼어. 권 검사 자네까지 나를 배신할 텐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당장 내 사건을 덮어 어떻게든 무혐의로 만들어. 강태민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하지만 권순철 차장검사 역시 이미 선택을 끝낸 후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헬레나라는 서명이 담긴 이메일이 열려 있었다. 이메일에는 자신이 강태민에게서 뇌물을 받은 증거 목록과 함께 강태민의 모든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함정이자 기회였다. 강태민과 함께 부패검사로 몰락하느냐 아니면 강태민을 잡아놓고 재벌 잡는 스타검사로 발돋움하느냐. 그의 계산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강 회장 세상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걸세. 미안하지만 나도 검사로서 내 직분을 다할 수밖에. 박 의원과 똑같은 레퍼토리의 배신이었다. 강태민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 던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가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동맹이 아니라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모여든 하이에나 떼에 불과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 앞에 자신이라는 더 크고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정신적인 충격에 휘청거리던 그는 마지막 위안을 찾아 나섰다. 자신의 품에서 교태를 부리며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던 여배우 유나. 그녀만은 자신의 곁에 남아줄 것이라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로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불안한 마음에 그는 자신이 사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과 냉랭한 공기뿐이었다. 그가 사준 명품 가방과 옷들 보석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옷장과 서랍은 개걸스럽게 내용물을 토해낸 듯 텅 비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선물했던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 케이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내용물은 당연히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그가 몰락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서 하룻밤 만에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강태민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사랑 역시 돈으로 산 것이었고 돈의 가치가 사라지자 사랑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텅 빈 아파트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부하들, 그에게 아첨하던 권력자들, 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까지 모두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는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고독한 섬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조용히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아내 한유진. 그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녀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곁에. 그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이 곧 가장 끔찍한 절망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갈 곳을 잃은 강태민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뛰쳐나왔던 집지옥의 문턱처럼 느껴졌던 펜트하우스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어쩌면 아내라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그녀라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을 직접 마주하고 싶다는 뒤틀린 오기가
그를 이끌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집 안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한유진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광기가 그녀만을 비껴간 듯 보였다. 강태민은 며칠 만에 마주한 아내의 모습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슬퍼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다. 살짝 불러온 바에는 그녀에게 연약함이 아닌 굳건한 생명의 힘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고는 천천히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 차갑고 무심했다. 강태민은 그 낯선 눈빛에 울컥 화가 치밀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녀가 알아주기를 바랐다. 당신, 여기서 태평하게 책이나 읽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뻔히 알면서 그가 악에 받쳐 소리쳤다. 하지만 한유진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생물이라도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강태민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신 혹시 아는 거 있어? 말해봐. 내가 모든 걸 되돌려 놓을 테니.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다. 한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녀의 단호한 말투에 강태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내의 눈에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하고 서늘한 빛을 보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상대를 압도하는 서늘한 미소였다. 그녀는 거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그녀가 작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이 켜지며 익숙한 화면이 나타났다. TK그룹의 내부 시스템, 그녀의 비밀 지휘실에서 보던 바로 그 화면이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수많은 데이터들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이게 어떻게... 강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것은 TK그룹의 최고 기밀이었다. 자신과 극소수의 측근 외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었다. 그때 한유진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울렸다. 내가 했어요.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는 듯했다. 강태민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한유진이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았다고 믿었던 그 제국 내가 무너뜨렸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내 아이를 위협한 바로 그날 밤에. 강태민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당신이 웃기지 마.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일을 꾸며. 이게 얼마나 거대한 판인데. 당신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의 비웃음 속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뿌리, 깊은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방어기제였다. 한유진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리모컨을 조작했다. 스크린에는 오래전 해외 투자 컨소시엄과의 계약서가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윤리 경영 위반 조항이 붉은색으로 확대되었다.
이 조항 기억하나요? 내가 당신에게 국제적인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었죠. 당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이건 당신의 목에 채워진 시한폭탄이었어요. 스위치는 내 손에 있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유령 회사들의 구조도 그녀가 심어놓은 회계 장부의 백도어들. 그녀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모든 것은 강태민 자신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사실들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강태민의 웃음이 서서히 멎어갔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성공, 그의 모든 업적이 사실은 눈앞의 이 여자의 손바닥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왕이 아니라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진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 모든 게 다 내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한유진에게 달려들었다. 마지막 남은 폭력성으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서재 문이 열리며 최 실장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민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최 실장의 단단한 몸에 부딪혀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는 최 실장을 경악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최 비서, 자네까지.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제 강태민은 완벽하게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그는 자신이 만든 세상의 유일한 이방인이었다. 한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강태민에게 다가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아니. 당신이 내게 소리를 질러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당신이 내 뺨을 때리고 이 아이를 위협한 순간 당신은 내게서 모든 용서를 받을 자격을 잃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이의 생존을 위협하는 괴물이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분노와 단죄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죄를 하나씩 읊었다. 그의 오만함, 그의 탐욕, 그의 배신, 그리고 그의 폭력.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발가벗기는 심판의 언어였다. 강태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국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가 믿었던 자신의 모든 것이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는 진실 앞에서 그의 자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울렸다. 한유진은 더 이상 바닥의 남자를 쳐다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말했다. 당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강태민은 어떤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한유진의 마지막 말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수사관들이 제시하는 체포영장을 바라보았다. 횡령, 배임, 뇌물공여, 주가 조작. 그가 평생을 바쳐 저질러 온 죄악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마치 남의 죄목을 읽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관들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한유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아니 그를 통과해 그 너머의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에서 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강태민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밤새도록 그의 몰락을 대서사시처럼 다루었고 시민들은 한때 영웅이었던 인물의 추락에 경악과 통쾌함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배정된 이 사건의 주임 검사는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진욱 검사였다.
그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TK그룹 관련 서류들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자료는 방대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강태민 같은 거물은 언제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그날 밤 그의 사무실로 발신자 불명의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함께 헬레나라는 서명이 담긴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진욱 검사님의 정의감을 믿습니다. 이 자료들이 부디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모든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된 것처럼 보이도록 처리해 두었습니다. 이진욱 검사는 반신반의하며 첫 번째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TK그룹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다. 강태민의 개인적인 횡령 내역부터 국내외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과정, 정관계 로비 리스트와 구체적인 뇌물 액수,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통화 녹취와 영상 파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분류되고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 평생을 바쳐 완성한 수사 기록과도 같았다. 이 정도의 자료라면 강태민뿐만 아니라 그와 얽힌 모든 부패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전례 없는 속도와 효율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진욱 검사의 지휘 아래 특별수사팀은 헬레나가 제공한 지도를 따라 거침없이 나아갔다. 가장 먼저 소환된 것은 강태민이었다. 취조실에 앉은 그는 초췌했지만 여전히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다. 하지만 이진욱 검사가 그의 눈앞에 통화 녹취 파일을 재생시킨 순간 그의 방어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녹음기에서는 박 의원과 돈 문제로 흥정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 강태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완벽한 도청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파일이었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진욱 검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권순철 차장검사와 고급 룸살롱에서 만나 사건 청탁을 하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모든 혐의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자백은 거대한 연쇄 폭발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진욱 검사는 곧바로 박 의원과 권순철 차장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과 차장검사가 동시에 비리 혐의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헬레나가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도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강태민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자 그 그늘에 숨어 독버섯처럼 자라나던 기생충들이 하나둘씩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사는 TK그룹의 전직 임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강태민의 충신이었던 김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검찰이 그들의 개인적인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치자 그들의 충성심은 순식간에 배신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한때 철옹성 같던 TK그룹의 충성심은 이해관계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이 모든 과정은 한유진의 지휘실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자신이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인물들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최 실장을 통해 이진욱 검사팀과 계속해서 소통했다.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잃거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헬레나는 귀신처럼 나타나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개인 비리를 넘어 T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회적 범죄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명단 기술을 탈취당하고 파산한 중소기업들의 사례 안전을 무시한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 기록까지 이진욱 검사는 헬레나가 보내오는 자료의 방대함과 깊이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가 단순한 내부 고발 수준을 넘어 이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정의감을 가진 인물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수사는 특정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경유착과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헬레나라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몇 달간의 치열한 수사가 끝나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태민은 구속 기소되었고 박 의원과 권순철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과 전직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벌 비리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심판을 정의의 그물이라 불렀다. 그 그물은 너무나도 촘촘하고 넓어서 죄를 지은 자는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그물의 중심에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지휘한 헬레나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복수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TK그룹 게이트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 규모의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선 강태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공허한 눈빛만이 남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그는 재판 내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단 한순간도 참회의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 대신 모든 것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법정 안의 스피커를 통해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태민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징역 25년. 재벌 총수에게 내려진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었다. 법정 곳곳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순간 휘청거렸지만 이내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남은 인생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과거의 허망한 영광을 곱씹는 것뿐이었다. 박 의원과 권순철 차장검사를 비롯한 공범들 역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의 그물은 단 한 명의 죄인도 놓치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한유진은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적한 오피스텔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만삭의 몸으로 소파에 편안하게 기댄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복수가 끝났다는 후련함도 승리했다는 기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안도감만이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TV를 끄고 창가로 다가가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았다. 뱃속의 아이가 기분 좋은 듯 가볍게 발길질을 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오롯이 이 아이와 자신의 미래에 집중해야 했다.
강태민에 대한 법적 심판이 끝난 후 한유진은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다. 그것은 TK그룹의 남은 잔해를 청산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였다. 강태민이 사라진 TK그룹은 사실상 빈겁대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자산이 남아있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로서 그 재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TK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최 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TK그룹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녀의 발표에 세상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돈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유진에게 TK그룹의 재산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더러운 돈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자산 매각 절차는 몇 달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먼저 TK그룹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가장 큰 비중을 뒀다. 수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되었고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수많은 가정이 구제되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던 피해자들은 진심 어린 보상 절차에 감동했고 익명의 독지가인 헬레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강태민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TK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앗기고 파산한 중소기업 대표에게는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재기 자금을 지원했다. TK그룹의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 때문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던 하청업체들에게는 밀린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녀의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강태민이 무너뜨렸던 사람들의 삶과 존엄성을 다시 세워주는 과정이었다. 최 실장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며 억울한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피해자 보상을 마친 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돈이 남았다. 한유진은 이 남은 돈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의 이름은 새싹재단이라고 지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운다는 의미였다. 새싹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설립하고 그들의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아픔에서 비롯된 세상의 모든 한유진을 위한 약속이었다. 재단 설립 발표 기자회견장에는 최 실장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담담하게 재단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새싹재단은 한 익명의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집요하게 물었지만 최 실장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한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선한 영향력은 이제 막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헬레나라는 이름의 복수기도 강태민의 아내라는 불행한 여성도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이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용히 기여하는 한 명의 시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재건해내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겨울 아침, 서울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강변의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거실의 따스한 벽난로 앞 한유진은 하품하는 작은 딸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세봄 강세봄이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새로운 봄이라는 의미를 담아 그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멎은 듯 집 안에는 아기의 고른 숨소리와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난 1년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강태민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 헬레나도 아닌 오롯이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이자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된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고 값비싼 드레스를 입지도 않았다. 대신 포근한 스웨터 차림으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혹함과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온화하고 단단한 평온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그녀가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새싹 재단이 보이지 않는 이사장이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최 실장은 재단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다. 전국에 세워진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고 법률 및 의료 지원 시스템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재단의 업무 보고를 받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날카롭고 정확한 결정을 내렸다. 단지 그 결정의 목적이 파괴가 아닌 치유와 건설이라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최 실장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방문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같은 비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재단의 유능한 대표이자 세봄이가 가장 좋아하는 최 할아버지였다. 대표님 오셨어요. 한유진이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최 실장은 익숙하게 코트를 벗어 걸고는 잠든 세봄이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우리 공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군요. 사모님, 아니 이사장님, 결제 서류와 이번 분기 사업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업무 이야기를 나눴다. 최 실장은 최근 재단의 지원으로 자립에 성공한 한 미혼모의 감사 편지를 읽어주었다. 편지에는 절망의 끝에서 새싹 재단을 만나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었다. 한유진은 조용히 편지 내용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더 큰 보람과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마침내 찾은 것 같았다. 최 실장은 업무 보고를 마친 후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 강태민 씨의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 없는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말에 한유진의 표정에는 아주 잠시 미세한 파문이 일었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뿐이겠죠.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제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동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완벽한 과거 완벽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사장님께서 걸어오신 길,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계신 이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는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한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대표님. 두 사람 사이에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 실장이 돌아간 후 한유진은 잠에서 깬 세보미를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새하얀 눈 위에 비친 붉은 노을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귓가에 속삭였다. 세봄아, 저길 보렴. 세상은 때로는 춥고 무섭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도 있단다. 엄마는 네가 살아갈 세상이 오늘 저 노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방긋 웃으며 그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헬레나는 그녀의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파괴의 힘을 다스릴 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법을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것은 파멸이 아닌 구원이었다. 강태민과 그 주변의 부패한 세상을 심판함으로써 그녀는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아이, 그리고 이 사회를 구원한 것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것일 벽난로의 불빛이 모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유진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도 감미롭고 평화로웠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찾은 한 인간의 영혼이 부르는 노래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새벽은 복수의 차가운 빛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